여러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입니다. 혹시 우방이라는 이름 들으면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르십니까? 예전엔 우방이면 그래도 단지는 괜찮지,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보실 물건이 바로 그 우방,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우방 신세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처음 감정가가 5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번이나 유찰되면서 가격이 3억 2,320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64%.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아파트가 작은 평수도 아니고 애매한 구조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용 46평대, 예전에 우방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그 큰 집 구조입니다. 해운대에서 우방 브랜드 대형 평형 아파트가 3억 초반대라면 이건 그냥 싸네하고 넘길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기대나 희망 말고 이 가격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래도 이 가격이 말이 되는지 그 흐름만 차분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실 물건의 기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 11만 393번입니다.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호로 61 반여동에 있는 우방신세계 아파트 109동 7층입니다. 아파트 한 세대이고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일반적인 아파트 경매 구조입니다. 처음 감정가가 5억 500만 원이었는데 유찰이 반복되면서 이번 4차에서 나온 금액이 3억 2,320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3,232만 원, 감정가의 10% 수준입니다. 면적을 보면 전용 면적이 154.91이, 평수로는 약 46.8평입니다. 대지권도 약 19.95평으로 대형 평형답게 지분도 넉넉한 편입니다. 건물은 총 23층짜리 아파트이고 그중 7층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사용 승인은 2002년, 연식은 있지만 단지 규모와 평형 구성상 여전히 실거주 수요가 남아있는 아파트입니다. 건물 구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23층 규모의 아파트 중 이번 물건은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가장 선호도가 갈리는 구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계단과 함께 일반적인 아파트 동선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전용 46평대의 대형 평형이라는 점입니다. 방이 넉넉하고 거실 중심 구조에 각 방들이 분리된 형태라 가족 단위 실거주에 맞는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는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 넉넉한 거실과 양쪽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아파트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방이 지을 때 넓게 크게 오래 쓰게 만들던 그 구조 그대로입니다. 내부 설비와 관리 상태, 기본적인 설비들은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급배수와 위생설비, 소화정과 화재 경보 설비, 승강기와 공동현관, 도시가스까지 아파트로서 필요한 설비는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설비 때문에 추가로 고민할 물건은 아닙니다. 연식은 있지만 관리 자체가 안 된 아파트는 아니라는 점 여기서 한번 짚고 가시면 됩니다. 단지와 도로,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지 내 도로가 정비되어 있고 주차시설도 함께 갖춰져 있습니다. 대단지답게 단지 안에서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이 어느 정도 분리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된 완성형 주거지입니다. 주변에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이어져 있고 학교와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동네 자체가 주거 위주로 굳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뭐가 생길까를 기대하는 곳이라기보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토지 이용과 지역 성격. 이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에 가장 일반적인 주거지역이고 주거 목적 외의 튀는 개발이 들어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도로 조건도 소로와 중로가 함께 접해 있어 단지 접근성 자체는 무난합니다. 즉, 갑자기 옆에 이상한 시설이 들어와 주거 환경이 깨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2단계 정리 한 문장.
이 아파트는 새로운 걸 기대하는 집이 아니라 이미 자리 잡은 주거지에서 넓은 평형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구조나 환경 때문에 걸러질 물건은 아닙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아래로는 수영천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동네 분위기를 완전히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단지에서 내려오면 수영천을 따라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환경은 집값을 단기간에 끌어올리지는 않지만 살아보면 절대 포기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수영천을 건너면 동선이 바로 센텀시티 쪽으로 이어집니다. 일상은 조용한 주거지에서 보내면서도 조금만 움직이면 업무 쇼핑몰이나 인프라가 모여있는 센텀 생활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단지의 다른 방향을 보면 옥봉산이 단지를 감싸듯 둘러싸고 있습니다. 산책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집 근처에서 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즉, 이 자리는 산이면 산, 강이면 강, 둘 다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은 광안리 해수욕장과 해운대 해수욕장 두 곳 모두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주말에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저녁에 문득 바람 좀 쐬러 갈까? 이 말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이게 바로 관광지 한가운데 사는 느낌이 아니라 생활권 안에서 바다를 누리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화려하게 떠드는 입지는 아니지만 살아보면 생활의 결이 부드러워지는 자리입니다. 조용한 주거지, 산책 가능한 강변, 뒤로는 산, 앞으로는 센텀과 바다. 이 네 가지가 한자리에서 겹치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 한 문장 정리. 이 아파트는 집이 좋아서 버티는 곳이 아니라 동네가 좋아서 오래 사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 물건의 진짜 핵심, 권리관계와 점유 상태를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입지나 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좋다, 나쁘다 감정 전부 빼고 정리만 딱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부터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5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경매로 모두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기부를 보면 이 기준 이후의 권리들은 전부 소멸 대상입니다. 등기부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에는 여러 개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강제경매, 임의경매, 전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이고 경매로 소멸됩니다. 즉, 등기부상으로는 깔끔한 물건입니다. 배당표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배당표를 보셔도 똑같은 결론입니다. 이번 경매에서 배당금은 최저가 기준 3억 2,320만 원입니다. 배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근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되고 그 외 채권자들은 배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권리가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을 금액은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임차인 부분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정보상 임차인은 0명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현황 조사에서도 실제 거주자를 만나지 못했고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점유 상태는 채무자, 즉 소유자 점유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물건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도 없습니다. 즉, 임차인 문제로 추가 부담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 걱정이 전부 없다는 뜻입니다. 명도 관점에서 보면 이 물건은 임차인과의 명도 다툼이 아니라 소유자 명도입니다. 물론 소유자 명도가 감정적으로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법적인 구조상 인수해야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명도 방향은 명확한 물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물건은 가격만 내려온 게 아니라 권리관계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로 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4차 최저 입찰 금액으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낙찰가는 3억 2,320만 원입니다. 가정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개인이 이 아파트를 추가로 한 채 더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비조정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수가 늘어나더라도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취득세는 기본세율 1%로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조달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대출은 낙찰가의 70%를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자기 자본으로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낙찰가 3억 2,320만 원이 70%를 적용하면 대출금은 약 2억 2,624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는 기본 낙찰 자금은 나머지 30%, 약 9,696만 원입니다. 이제 취득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더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낙찰가 기준 1%, 약 323만 원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5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총 100만 원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자기 자본 총액은 기본 자기 자본 약 9,696만 원에 취득세와 부대 비용 약 423만 원을 더한 총 약 1억 119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이 물건에 묶이는 실제 내 돈입니다. 이제 이 돈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자금 비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대출 이자입니다. 대출금 2억 2,624만 원에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1년 이자는 약 905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바로 자기 자본의 기회비용입니다. 이 물건에 묶인 자기 자본 약 1억 119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1년 기준으로 약 405만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을 1년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자금 비용은 대출이자 약 905만 원, 자기 자본 기회비용 약 405만 원 합쳐서 연 약 1,310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109만 원입니다. 결국 이 물건은 매달 약 109만 원 정도를 이자와 기회비용으로 계속 내고 가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을 매각이 아니라 임대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돈 되는 경매 물건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하나가 저희들의 영상 제작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같은 단지 저층 전세가 3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층이 더 낮은 물건이 이 가격이라면 이 물건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세 3억 5천만 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대 시나리오는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3억 5천만 원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은행 대출부터 전부 상환합니다. 이 물건은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낙찰받았고 대출은 70%로 가정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약 2억 2,600만 원 수준,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 중에서 이 2억 2,600만 원을 먼저 은행에 상환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은행 대출을 다 갚고 나면 전세 보증금에서 남는 금액은 약 9천만 원 초반대입니다. 이 금액으로 이제 내가 실제로 투입했던 자기 자본을 회수합니다. 낙찰 시 30% 자기 자본 취득 과정에서 들어간 세금과 비용을 합친 실제 자기 투자금은 약 1억 초반 수준이었습니다. 즉, 전세를 놓는 순간 자기 자본 대부분을 한 번에 회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전세 3억 5천만 원을 놓으면 은행 대출 전액 상환, 자기 투자금 대부분 회수, 이후에는 대출 이자 부담도 없고 추가 자금 투입도 없는 상태로 물건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임대 구조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됩니다. 전세 한 번으로 대출을 지우고 내 돈을 거의 다 빼놓고 몸만 남겨서 들고 가는 구조. 이게 형님이 좋아하시는 잠 안 깨고 가는 임대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이 물건의 출구 전략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계산을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형님이 실제 매각할 때 판단하는 기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5억 500만 원입니다. 이 가격으로 그대로 판다고 가정합니다. 하나는 법인으로 취득해서 즉시 매각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으로 취득해서 3년 보유 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법인입니다. 법인은 이 물건을 처음부터 회전용 자산으로 봅니다.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은 금액은 3억 2,320만 원입니다.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부대 비용이 함께 들어가고 그 결과 법인이 이 물건을 손에 쥐기까지 실제로 들어간 금액은 3억 6,298만 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법인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취득 직후 감정가 그대로 5억 500만 원에 매각합니다. 이렇게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은 1억 4,202만 원입니다. 법인의 세금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과서식 이론 계산이 아니라 법인 전체 손익에 합산해서 실효세율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물건 한 건으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실무에서 정리되는 세금은 3,122만 원입니다. 세금을 모두 정리하고 나면 법인이 이 물건을 빠르게 회전해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억 1,08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추정이 아닙니다. 이 물건을 법인으로 취득해서 즉시 매각했을 때 현금으로 남는 정확한 금액입니다. 이게 법인 구조입니다. 시간을 거의 쓰지 않고 짧은 회전으로 1억 1,080만 원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개인으로 보겠습니다. 개인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속도 대신 시간을 선택합니다. 같은 가격인 3억 2,320만 원에 낙찰받았지만 개인은 취득 단계에서 세금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 물건을 손에 쥐기까지 들어간 금액은 3억 2,743만 원입니다. 개인은 이 물건을 바로 팔지 않습니다. 3년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3년 뒤 역시 감정가 그대로 5억 500만 원에 매각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1억 7,757만 원입니다. 개인은 여기서 구조가 달라집니다. 3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를 반영한 뒤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1억 6,44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정리하면 개인이 부담하는 총 세금은 4,470만 원입니다.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개인이 이 물건을 3년 보유한 뒤 매각해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억 3,287만 원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감정가 5억 500만 원에 팔아도 법인은 시간을 거의 쓰지 않고 1억 1,080만 원을 남기고 개인은 3년을 보유한 뒤 1억 3,287만 원을 남깁니다. 이 차이는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차이입니다. 빠르게 돌려서 다음 투자를 이어가는 목적이라면 법인이고 시간을 들여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목적이라면 개인입니다. 이 물건은 그 선택이 숫자로 분명하게 갈리는 구조입니다. 이제 오늘 물건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싸게만 사는 물건도 아니고 무작정 오래 끌고 가는 물건도 아닙니다. 법인으로 가면 짧은 회전으로 현금을 만드는 구조가 보이고 개인으로 가면 시간을 들여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결국 이 물건은 가격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남들 말 듣고 들어가면 안 되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형님들 판단에 조금이라도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물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 멤버십 통해서 편하게 같이 보셔도 됩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물건 하나하나 형님 상황에 맞춰서 같이 이야기해 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물건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숫자가 말해주는 물건 차분하게 같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